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으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전혜연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비 올 때는 또 막걸리에 또 감자전 얘기를 막 했는데 아닙니다. 예. 김치전도 있습니다. 김치전. 사실 이제 어릴 어머머머. 때는 비 네. 오면 그 핑계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만화책도 보고 그랬는데요. 요즘 이렇게 만화책을 보는 문화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오손도손 모이셔서 생생 법률쇼를 보시면 어떨까라고 또 그런 생각해 식으로 봅니다. 연결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비 오니까 어디 나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법률 이슈 토크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눠볼지 미리 화면으로 만나보죠.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기대와 우려 공존. 라면 가격 인하, 물가 잡힐까? 좀비 마약 펜타닐 패치, 한 명에게 수천 매 처방. 자, 이렇게 또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해지는 그런 소식들로 저희가 이슈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세요. 네, 법률 이슈 토크 먼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기대와 우려 공존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단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어제부터 만 나이가 적용이 됐는데 전 국민이 한 살, 두 살 어려졌고 저도 다시 30대를 되찾았어요. 네, 너무 기쁩니다. 자, 평론가님은 한 살 어려지셨어요? 아니면 두 살 어려지셨어요? 저는 한 살 어려졌는데 네. 같이 방송하시는 이제 언론계 선배격인 평론가님께서 어제 오셔서 제가 이번에 50대가 다시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좋아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요. 한참 웃은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그 앞자리 수가 바뀌어서 다시 되찾으신 분들은 또 더없이 큰 수혜를 입으셨을 것 같아요. 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이 자 시행이 됐죠. 근데 어려져서 좋긴 한데 또 복잡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내 나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이거 사실은 산수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 예. 네. 연도 쓰시고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복잡하시면은 그냥 이제 내가 몇 년도 언제 태어났고를 지금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예. 빼기를 하시면 돼요. 빼기를. 그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이 날짜 이런 거 상관없이 한 해, 설날 지나면 한 살 더 먹는 방식. 우리나라가 이제 연나이를 그렇게 기준으로 했었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독특한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근데 이게 한 살이 아니라 왜 두 살이 어려지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기가 태어나서 뭐 며칠만 지나도, 그러니까 1개월 된 아기도 한 살이죠. 그렇죠. 억울해요. 네. 그래서 12월 며칠 날 태어난 아기들은 두 살이지. 두 살이 돼버립니다. 네. 이제 이런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약품을 복용할 때 12세부터는 어떻게 몇 미리를 먹으라는데 이 12세가 만 나이냐. 아,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표준되는 만 나이로 봐야 되느냐. 네. 아니면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연 나이로 봐야 되느냐.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생활 속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코로나 사태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는데요. 어떤 방역 규칙을 적용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방역 접종을 했을 경우에 학원에 갈 수 있다. 이 몇 세가 뭐냐? 그럼 정부 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보통 공무원에서 만을 많이 적용해 왔기 때문에 만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가 혼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만 나이로 통일이 되게 되는 근거가 되는 법은 네. 행정기본법과 민법입니다. 네. 행정기본법. 말 그대로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다 만 나이로 통일한다. 민법은 아시겠지만 네. 여러 가지 뭐 계약이라던가 이런 거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에 대한 거 네.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고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기들은 지금도 엄마들끼리 몇 살이에요 보다 몇 몇 개월이요. 개월이에요. 맞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은 정말 내가 이거 귀찮다라고 하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나이 계산기 치면 바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걱정하실 건 아닌데 네. 이제 다만 이제 민법이나 이 형법의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것 부분 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법에서 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동안 한국식 세는 나이로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적이 좀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만 나이로 통일하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뭐 뚜렷하게 확실하게 뭐 학계에서 이렇게 규정했던 없는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미 생명체고 인격체니까 네. 보통 이제 10개월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1세 이런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이게 약간 동양적인 사상도 영향이 있다. 그렇죠. 뭐 음력, 양력과도 영향이 되어 있는데 뚜렷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한 번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적용이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만 나이 통일 시행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만 나이 적용에 찬성하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하던데요. 예. 2021년에 이미 여론조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70% 정도는 만 나이로 통일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꽤 높은 많네요. 거죠. 예. 그 이유가 뭐냐? 너무 혼선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맞아요. 혼선을 네.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고요. 이 조사는 한국 리서치가 그해 12월 24일부터 27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평택시에서 실제로 이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에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민원이 너무 속출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라는 겁니다. 또 외국인들에게 외국은 다 만나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만나이가 아니고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거 아마 지금 학부모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가 왜 취업할 때도 이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약간 취업할 때 불이익 받는 거 맞아요. 아니야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인데 12월 달에 아이가 출산을 다가오는 시점인 엄마들은 12월에 낳느니 1월에 낳자.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아이가 출산한 지 뭐 예를 들면 보름도 안 됐는데 네. 12월 연말쯤에 태어나서 2살 된다. 맞아요. 이게 참 이런 것 때문에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등등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어서 예. 또 이런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강력하게 여론이 분출되는 기간은 코로나19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2022년 2월부터 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은 학원에 출입 가능한 방역 패스를 적용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방역 패스가 학원 가는 거 네. 학부모들한테 너무 중요한데 네. 이 12세가 도대체 뭐예요? 정부는 당연히 만 12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상에서는 이게 새는 나이냐 뭐냐 이런 문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혼선이 있으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겠다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국회 문턱을 뽑고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시행이 되게 된 겁니다. 네, 결국 또 이렇게 시행하는 날이 오네요. 이렇게 법적, 사회적으로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한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앞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원칙이 생기면서 혼선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감기약 예시 들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감기약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복용하면 오히려 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감기약 뒷면, 뭐 액상형 이런 것도 뒤에 보면 12세 미만은 몇 미리. 근데 이 12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많이 줄어드는 네.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거 제가 이제 유심히 봤는데요. 네. 처음 만난 사람이 몇 살이신가요? 이제 만 나이로 하시는 걸로 다 만 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죠. 한 살이라도 어려 보여야 되니까. 가장 큰 관심사 네. 가짜 뉴스가 넘쳤던 게 있는데 네네. 국민연금 수령 기준과 공무원 정년은 만 나이입니다. 아. 예전부터 만 나이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바뀌는 것 아니냐라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일부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역시 만 나이 제가 아까 잠시 언급한 여러 가지 약화된 거. 네. 대중교통 경로 의뢰 기준 만 나이 적용합니다. 네. 연령 한전 운전 특약 보험 기준 만 나이인데 이 네. 보험은 제가 다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예.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다면 다 만 나이다. 통일 요거는. 예,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에는 만 나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예외가 있습니다. 네. 이거 예외를 도대체 왜 뒀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예. 현장에서 일일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요 하루 일자로 바꿨을 경우에 너무 큰 혼란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입니다. 네. 이거 초등학교 입학 나이 때문에 하루 이틀 때문에 뭐 학부모들이 출산일을 조정하는 만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몇 년생 입학 이런 식으로 연나이를 그냥 하는 겁니다. 연나이로. 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일일이 생일 따져봐야 되는 기준이 없겠죠. 물론 입학일자 3월 1일이기 때문에 네. 그 기준을 잘 보셔야겠고요. 네. 그다음 예외 담배 및 주류 구매 몇 년생부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일일이 주민등록지 꺼내가지고 생일까지 확인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병역의 의무 예외 적용이고요. 공무원 시험 음지도 예외 적용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만약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법을 개정한 취지인 현장에서 혼선을 줄이자가 아니라 혼선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이런 예외 기준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최대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죠. 예외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 나이와 관련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때문에 바뀐 나이 계산으로 인해서 좀 혼선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이 초등학교 입학 이거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서 네. 오히려 이것은 예외 조항이라는 걸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른 부분은 크게 혼선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이 보험은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뭐 건강보험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험을 앞두거나 혹은 또 군입대 앞둔 분들 반드시 좀 확인을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면은 인터넷 공강에서조차 이 나이가 중요하더라고요. 홈페이지 가입이 가능한 연령 기준이 따로 있기도 하고 나이에 따라서 또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 노출 다른 부분이 또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 사이트,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모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연령별로 이렇게 따로 섹션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하는 마이뉴스 20대 판, 그럼 이 20대라는 거 기준을 만 나이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도 이런 부분을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제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된 것 같고요. 또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카카오톡 워낙 많이 쓰니까 네. 관심사인데 특별한 변화 없고요. 다만 다음에서 이렇게 인물 검색하면 얼굴 딱 뜨고 나이가 보통 나온 경우가 있죠. 이 나이를 이제 민법 개정안이라던가 그 행정과 관련된 부분의 통일의 원칙에 맞게 만 나이로 하는 방법으로 애초에 이제 괄호 만 이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만 나이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 나이를 한다라고 하고 예. 다만 게임업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데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으로 인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또 많은 분들이 특히나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이 금융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금융 쪽은 이미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까요? 그러면? 예, 신용카드 발급이라던가 이런 부분 변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만 18세 네. 이상 이런 기준 바뀌지 않는데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보험입니다. 보험. 이른바 이제 보험. 보험 나이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30년 만약 9개월이다. 예. 만 나이가 이 사람은 31세로 적용을 합니다. 6을 기준으로 반올림을 되네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만 나이가 30년 1개월이다. 네. 그럼 몇 살일까요? 30년? 30살. 맞습니다. 이게 보험 나이예요. 그러니까 반올림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6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6을 쉽게 기준으로. 6개월. 예. 그래서 어떤 게 내 보험 가입에 유리할까인데 보통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 가입할 때 보험금을 더 많이 내거나 뭐 어떤 혜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기왕 가입할 거면 이거 잘 보시고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 전문가이신 줄. 한 살이라도 빨리 할 때 혜택이 많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이 보험 가입 전에 약관 등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신경 많이 쓰시네요. 근데 이게 금융 서비스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요. 그리고 분쟁이 네. 발생했을 때 그 약관이 하루만 차이가 나도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하고 또 잘 몰라서 나중에 이거 해약한다고 보니 해약해서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금융불편상담센터를 이제 본격 가동하겠다고 한 거니까 네. 그쪽에 아마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한다라는 지침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고령금융 소비자는 65세 이상은 금융 소비자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모범 기준 모두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관 보실 때 꼭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약관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고 소비자가 난 몰랐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맞아요. 아무리 맞아요. 깨알같이 써 있어도. 예. 물론 깨알같이 써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언론에서도 했고 뭐 정치권에서 이거 시정하라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한번 약관에 따라서 사인해서 계약이 되면 나중에 가서 그걸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이런 센터까지 가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혼선이 있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차적으로는 내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맞습니다. 내가 좀 약간 좀 알쏭달쏭 예민한 나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것들을 좀 잘 들여다보시고 미리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젊은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앱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노령층은 아직도 종이로 된 문서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정보 찾는 게 쉽지 않고 하니까 글씨를 깨알같이 써놓는 건 도대체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업무 보면 이만한 서류 가지고 나오셔서 자 여기 사인하세요. 읽어보세요 하는데 사실 다 못 읽습니다. 거의 안 읽죠. 이렇게 쫓겨서 막 사인하기 바쁘니까. 예. 예전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불안전팜에다 논란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몫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도 조금 더 어르신들을 위한 친절한 서비스 많이 개발했으면 하고 네. 그러나 어르신들도 이게 분명히 억울하실 수 있는데 사인하고 나서 나중에 나 몰랐다라고 하시면 구제받기 굉장히 힘들기 맞아요. 때문에 중요한 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게 만이냐 연이냐 그리고 일자가 언제냐 계약 일자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거 예적금이 아니라 투자용 상품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는 노력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인을 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본인 다 책임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법령에서는 그 자체의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도 일부 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던데요. 무슨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현재까지도 연 19세 기준인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더 혼선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 19세 미만 이건 주로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청소년 성보호법, 성매매 처벌법의 보호 대상 이런 것을 연 19세 미만이 아니라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 6가지 정도인데 이건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고요.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만약 여야간 이견이 없다면 이건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하는데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동안 세는 나이를 기반으로 한 우리 사회 특유의 관계 맺기라든지 서열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뭐 유치원 같은 데는 놀이터 가면은 너 몇 살이야? 그거부터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이제 나이로 인해서 이제 서열을 가리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를 잡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또 만나이 통일법에 따라서 이런 좀 경직된 문화들이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시각도 있죠. 우리나라가 예쁜 아기들 보면 안녕 몇 살이에요? 어른들이 잘못했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외국인이 아니 처음 보는 아이하고 아이의 부모한테 몇 살이라고 묻는 게 너무 이상하다, 특이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가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 같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도 너 몇 살이야 이런 거 하시죠. 이제 만 나이로 인해서 이게 완화될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긴 이 문화의 차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제 행정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문화이고 물론 나이가 줄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 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평론가님은 또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이거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 잡아온 문화이기 때문에 몇 살이야 이게 만 나이로 이제 서열 문화가 갑자기 정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혼선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열 문화 완화 외에 이제 우리 사회 어떤 변화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좀 들어볼게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의약품 복용이라던가 또는 행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혼선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헷갈려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서열문화 다시 말씀드리자 보면은
서열을 자꾸 매기는 문화 자체가 저는 좀 개선이 되었으면. 그거 자체가 개선돼야 돼.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는 네. 내가 너보다 한 살 형이야 라는 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더 우월한 거였는데 나이 들어서는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다 그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나중에는 다 되돌려 받게 됩니다. 나이로 들어서. 맞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네. 어르신을 존경하고 장래에서 예. 문화는 또 좋은 문화이긴 하지만 나이를 갖고 너무 경직되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요. 분명히요. 예, 뭐 맞아요. 불편해하는 문화가 생길 수 네네. 있고요. 그래서 뭐 서열 문화 자체에 만 나이가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자면 어쨌든 그동안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생했던 민원이라던가 혼선은 이번 법 시행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저는 이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도로명 주소 했을 때 좀 몇 년간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그랬지만 요즘엔 또 많이 편리해졌듯이 결과적으로는 편리한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네, 앞으로 만나의 시행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는요. 라면 가격이나 물가 잡힐까입니다.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요금이 아니라면 이제 동시에 가격을 내리는 일이 매우 드문 일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라면 마니아들은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네. 오늘 이제 비 오니까 또 라면 드시는 분도 많겠죠. 네. 자, 7월 1일자로 농심이 매운 라면, 신라면은 6.9%, 예. 새우깡의 출고가는 4.5% 내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 많이 내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요즘처럼 계속 물가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는 시기에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4몇 % 이렇게 하면 실감이 안 되시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소매점, 이제 보통 편의점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신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이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50원이 내려가는 거고요. 새우깡이 1,500원이다라고 하면 100원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식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아유 물가 오르는데 참 좋은 뉴스다라고 하실 수가 예. 있는데 농심의 설명을 들으면 소맥분,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 인하로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네요. 이렇게 뭐 50원, 100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많은 앞으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국제 밀 가격 하락을 운운하면서 이제 기업들에게도 가격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또 밝혔다고요. 이게 무슨 이제 라면이라는 걸 사실 안 먹어본 국민은 거의 없을 거의 거예요. 없죠. 물론 이제 건강상 때문에 난 안 먹는다라는 네. 보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가장 체감으로 느끼는 물가와 연관된 식품이 바로 라면이거든요. 네. 지난해 9월에서 10월 라면 가격 인상됐다는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걸 콕 집었어요. 지난해 9월에서 11월에 라면값이 많이 인상됐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현재 국제 밀가격이 1년 전부터 50% 내려갔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너무 많이 내렸네요. 기업들이 밀가격 하락에 맞춰서 판매가, 즉 라면의 가격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거 콕 얘기했습니다. 집어서. 콕 집었어. 농심이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섰네요. 그러면 예. 과연 이렇게 한다고 라면 업계가 가격을 내렸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제 라면 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아니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뭐 떨어진다고 인건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라면을 만들 수 있는 팜유 네. 이런 부분 또 물류비 이런 거 다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라면 가격 내리기 어렵다라는 예, 그럴 수 입장을 있어요. 우회적으로 맞아요. 비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밀가루 공급하는 제분사를 먼저 소집을 해서 네. 아 이렇게 가격이 열고 있는데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담합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정부에서 계속 예. 나온 겁니다. 네. 어쨌든 제분업계가 7월 들어서 출하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하고 연쇄적으로 라면 가격을 내린 건데요. 이런 흐름을 반영한 언론 기사 제목을 제가 언급해드리면 네.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매운 압박에 매운 라면의 가격이 내렸다. 매운 압박이라 하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속 라면 가격 내려라 하는 압박이 있으니까 네. 업체들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예. 해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하필이면 또 라면을 꼭 집었기 때문에 이거 뭐 계속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자, 다른 업체들 역시 가격 인하에 또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요. 예, 삼양식품의 대표적인 뭐 라면이라고 할 수 있는 삼양라면을 네. 비롯한
12개 품목 7월 1일부터 가격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평균 4.7%를 인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뉴스긴 해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밀가루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내리겠다는 거고, 오뚜기도 라면류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5% 7월 1일부터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네. 스낵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낵면 거기 밥 말아 먹으면 참 맛있는. 저희가 특정 상품을 네.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먹는 품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맞아요.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뭐 농심에서 신라면하고 또 새우깡도 내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과자 가격도 또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바다 코코넛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 예, 추억에.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롯데 웰푸드에서 예. 바다 코코넛을 비롯한 과자 3종의 가격을 인하하겠다. 역시 7월 1일부로 내린다고 합니다. 예. 혜태 제과도 IB라는 과자가 있어요. 네. 이 과자를 10% 인하하겠다. 10%나 이렇게 발표를 이야, 했는데 네. 이 두 업체가 가격을 인하한 게 13년 만입니다. 와. 2010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어. 그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일각에서 그럼 빵은 안 내려요? 빵도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예, 있어요. 밀로 검토 중이라고 만들었으니. 합니다. 이제 양산빵이라고 하는데 네.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양산빵 가격 내려라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가격 인하를 또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가격 인하의 그런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들이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이후 13년 만이라면 원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과거에 아예 없었던 건 아니네요. 예, 2010년에 라면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2년 전인 2008년에 곡물 파동이 있었습니다. 네. 파동이라는 것은 뭔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가격이 폭등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밀 가격이 급등하면서 라면 가격이 10%가 넘게 오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라면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품목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원자재 가격 얼마 올랐다 이런 뉴스도 중요하지만 네. 라면 가격이 얼마 올랐다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회자되는 뉴스예요. 네.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2008년에 이 폭등이 있었고 네. 1년 정도 지났는데 밀 가격이 좀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밀가루 가격이 내렸는데 라면을 비롯한 식품 가격만 제자리다라고 라면을 콕 집었고요. 2주도 안 돼서 라면 값이 일제히 인하가 됐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저 상황이 비슷하죠. 지난해 밀 가격 폭등해가지고 라면 가격 오르고 그랬네요. 또 정부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니까 네. 라면이 인하됐다. 어.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이런 의미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의 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느냐는 좀 따져볼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아서 또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2010년 인하 이후에 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보통 2011년과 이듬해 잇따라서 또 라면 회사들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이 비슷한 흐름이라면 이달 들어서 이제 국제 밀 가격이 또 반등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좀 비슷한 가능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또 일각의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라면 가격, 과자 가격 내리는 게 좋기는 한데 네. 왜 13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정부에서 계속 특정 물품의 가격을 내려라라고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라는 반발을 내세울 수도 있고 맞아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도 신경 써야 되고 이익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정부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도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네. 다만 정부에서 워낙 지금 물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아마 그런 흐름은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콕 집어서 라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식품업계들이 가격 인하를 하고는 있지만 이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까 사정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경제부총리가 이 엄청난 국가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라면 얘기를 할까? 이게 물가와 연동이 되어 있는 예. 거죠. 물가가 오르면 사실은 굉장히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물가가 뭐 라면 가격이 1,000원 하다가 1,500원 오른다고 큰 타격을 입지는 않겠지만 서민들의 많이 찾는 물품의 가격이 오르면 이건 굉장히 심리적인 면 여러 가지 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마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까지 나서서 라면을 언급한 건데 물론 7월 1일자로
내리겠다고 발표는 났지만 그 과정이 제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예. 업계는 업계대로 고민이 많은 거죠. 물론 국제 밀가격이 하락했지만 계속 하락하는 법은 없고 네. 또 사실 인건비는 해마다 오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보통 아주 소폭이라도 인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거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전기세, 수도세, 물류비 이런 게 다 그 제품 가격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 끝에 이번에 가격을 내렸는데 제가 보듯이 업계에서는 일단은 국민들의 부담을 느끼실까 봐 저희가 이렇게 경감을 했습니다라고 합니다만 이 흐름이 언제까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난 2월이었죠. 그 추경호 부총리가 주류 업체에도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올 들어서 맥주나 소주의 물가 상승률도 대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물가에 이제 오른다 안 오른다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겠지만 상승률 얼마나 올렸느냐, 기존 가격 대비 몇 %가 올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 수치거든요. 네. 근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맥주 물가 지수가 같은 달보다 지난해와 비교해 봤더니 0.1%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2월에 주류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한 것과 또 연관이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소주 가격 많은 분들 민감하실 텐데 예. 상승은 합니다만 이제 상승률 퍼센트가 쭉 높이 올라가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겠죠. 네. 근데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1월에는 상승률이 8.9%, 2월에는 8.6%, 3월에는 1.1% 이렇게 급락을 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뭐 주류업체 계속 가격 인상을 좀 자제해달라 요청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계속 가격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 정부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제 가격 담합이나 감시 기능에 그쳐야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또 의견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평론가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서민들이 너무 살기 어렵다라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네. 또 물론 정부가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다 이런 상징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라면, 소주 이런 거는 체감물과 연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정책 강국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해서 물가가 잡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나 물가 전체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의 한계는 있는 거고요. 물가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국제 원자재 가격 영향도 있고요. 국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더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밀가격,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원자재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예. 또 과거 보면은 중국에서 뭐 대량 홍수가 났다, 대량 가뭄이 일어났다. 그럼 중국에서 주로 이렇게 우리가 들여오는 원자재와 연동된 상품의 가격은 또 영향을 받을 수 없게 맞아요.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 물가 안정 대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이 사실 금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정부가 개입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저희가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여러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말씀하셨지만 올 여름에는 또 슈퍼 엘니뇨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곡물 생산이 타격을 입으면 안 그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공급망이 불안정한 이 상태에서 물가가 조금 더 들썩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엘니뇨라는 것은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요. 네. 주로 동태평양과 중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폭염이나 폭우처럼 곡물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대부분 먹거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옷 가격이 올랐다, 학원비가 올랐다 이런 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줄였다 뺐다 할 수 있는 건데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먹거리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식료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네. 곡물 가격 폭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가올 하반기 또 물가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좀 무서워지는데 정부가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방점은 역시 또 물가 안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물가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민생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핵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 관련 뉴스를 계속 보면 무역 적자 심각하다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 관련 적자 부분, 반도체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물가를 비롯한 민생 경제 안정이 하나, 두 번째가 수출, 투자 촉진 내용, 이게 두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로 국내 산업과 관련해서는 음식과 관련된 푸드테크와 관련된 내용이 많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사실 뭐 5월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뭐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다지 좀 체감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또 직장인들 대부분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임금 삭감까지도 경험했다는 얘기도 있네요. MC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MC님 밀가루로 만든 음식 중에서 집에서 먹는 거 말고 네. 식당이나 분식집에서 파는 음식 뭐 좋아하시나요? 저는 베이글을 요새 너무 좋아해가지고. 베이글 좋아하시죠? 네. 베이글 가격이 혹시 내렸던가요? 아니요. 안 점점 내려갔습니다. 야금야금 오르던데요. 막 네, 1, 맞습니다. 200원씩. 네. 저도 만두 이런 거 이제 방송하다가 중간에 좀 빨리 먹으려고 떠봤는데 만두 10,000원, 11,000원 이제 이렇게 아이고 만두가 더 이상 이제 고급 그렇습니다. 음식이 돼버렸네. 그런데 네. 정부에서 만두대 가격 식당마다 내려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일일이. 직장인들의 고달픔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뭔가 점심값도 오르고 교통비도 오르고 관리비, 즉 공공요금 오르고 이랬을 때 내 월급으로 할 수 있는 실질 임금, 느껴지는 체감 임금이 낮아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혹은 월급이 2% 올렸는데 내가 주로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이 8%가 올랐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임금이 떨어지는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경험하겠다라는 것이 이 표현인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직장합치 119라는 곳이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업체 엠블레임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어요 라고 답한 응답이 무려 8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임금 삭감하지 않아도 네. 내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임금 삭감과 마찬가지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지금 굉장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쟁점인 최저임금 네. 내년에 얼마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시간당 11,000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응답이 77.6%로 가장 많았고요. 예. 이거를 계산하면 월급 23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최저임금이 있겠습니다. 월급 230만 원이다. 네네. 그렇군요. 일단 뭐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오르고 내리는 건 비밖에 없다. 오늘이 딱 그런 날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뭐 앞서서 뭐 라면 뭐 5% 정도 내렸다 했던 게 감사한 일이지만 막 그렇게 이렇게 체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또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요즘 안 오른 게 없으니까요. 자,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세계 곳곳이 이렇게 높은 물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에서는 소매점에서 절도와 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아이고, 네. 이 소매점에서 절도 폭력이라는 것은 소매점에서 금덩어리를 보통 팔진 않죠. 그렇죠. 소매점에서 파는 거 식료품. 라면, 우유, 식료품, 밀가루 이런 건데 네. 영국에서 최근에 이런 절도나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보도가 네.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매장에서 물건 훔치고 직원들한테 폭언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소매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죠. 이런 민원이 또 속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또 이제 그 코로나19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사실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이 쌓여있는 데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서민들이 어떤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것이 소매점으로서의 절도
네. 나아가서는 소매점에서 일하는 관리자들의 스트레스 증가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네요. 뭐 라면값 잡는다고 물가가 잡히겠냐마는 서민들에게는 이마저도 그나마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가스료와 전기요금 등 좀 공공요금조차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 부담스러워하고 계시거든요. 네, 요즘 또 너무 덥고 비가 올 때 습하고 그래서 에어컨을 또 안 틀 수도 없고. 저 예전에 에어컨이 없이 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날 수 있을까 예, 싶을 정도로 뭐 기후가 변화한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익숙해진 건지. 이제 폭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도심에서 열대야 현상 때문에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맞아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걸로 예상이 네.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평균 에어컨을 10시간 정도 사용할 경우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보통 이제 이런 우리가 요금 계산할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사용을 하면 전기요금이 14만 원 정도 된다. 월 이래요. 14만 원. 근데 10시간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아기가 있는 경우, 음. 환자가 있는 경우, 노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에어컨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도 네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노력을 개인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것은 공공요금 물가 인상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가 안정 대책 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결국에 뭐 에어컨 얘기하면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도 안 틀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찜통 교실을 우려하는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학교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또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학교당 이 에어컨과 관련된 전기요금이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한 5,255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요금을 초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면은 우리 예산 없으니까 에어컨을 안 틀어주면 학생들 얼마나 덥겠습니까? 아이고, 공부 집중이 안 되겠죠. 수업 시간 도중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학교당 냉방기 지원금을 더 주겠다라는 거죠. 약 2,400만 원 정도 더 네.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취약계층을 상대로 에너지 바우처라고 이제 지급이 되거든요. 이 가구를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고 금액도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인상한다라고 했는데 또 복지시설에도 7월 8달간 50만 원의 냉방비 추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취약계층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네. 그 에어컨이 아예 없는 가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요. 노인분들 중에서 특히 독거노인 나 혼자 있는데 저 비싼 에어컨 틀겠냐고 버티다가 병원 실려가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마 그래도 노인분들이 좀 모일 수 있는 예. 노인 관련 시설이라던가 복지시설에 지원을 한다라고 보는데요. 더운 여름날 좀 이런 분이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썼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는 라면 가격 인하 물가 잡힐까였는데요. 업계에서는 정부의 다음 타깃이 이제 유제품 업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또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고 해요. 자, 뛰는 물가를 놓고 정부와 기업의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정부에서 물가 정책을 하면서 뭐 일부 비축해야 될 부분은 비축하고 때로는 세금을 감면해서 네. 기업들이 이 세부담이 줄어드니까 가격을 인상하지 않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기름값 폭등했다 할 때 정부 대책 내놓고 있거든요.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기간에 특정 품목의 가격을 인하라고 업계를 압박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 좀 더 거시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좀비 마약, 펜타닐 패치, 한 명의 수천 매 처방. 이거는 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진통제로 쓰이는 약물 가운데 이제 펜타닐이 있는 건데 중독되면 이제 흐느적거리면서 걷는다고 해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만큼 주위에서 처방해야 하지만 환자만 듣고 이 펜타닐을 수백 번씩 처방한 의사들이 적발이 됐다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펜타닐을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면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어떤 남성이 얼마나 구매를 했느냐. 네. 3년 동안 병원 16곳에 가서 예. 허리 디스크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요. 다른 병원에서도 처방을 해줬어요. 라고 펜타닐 패치를 7,600
600여 장을 처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사람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멀쩡하다. 그래서 일단 처방을 해준 것도 문제고 말만 듣고 이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 네. 펜타닐은 원래 수술이라던가 암 환자용으로 너무 고통이 심할 때 진통 효과를 위해서 처방하는 그러나 이제 마약성 물질이 네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7,600장의 패치면은요 64,000명의 치사량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말 강한 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당연히 이 남성도 구속을 했고요. 이것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의사를 구속해서 네. 재판에 넘겼는데 예. 이렇게 의사가 펜타닐 패치와 관련해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분은 또 직접 또 판매를 또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이 펜타닐 같은 마약류를 팔거나 사는 게 이렇게 쉬운 건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요즘 SNS에 순작용도 있지만 부작용이 많은데 네. 개인 SNS에다가 익명으로 계정 만들어서 홍보글 올려놓고 그럼 그거 보고 전화해서 살래요. 혹은 비밀 메시지 보내서 사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특정 장소에다 갖다 놓겠다. 네. 사람이 직접 나가지 않아요. 지하철 북은 어디, 휴지통 북은 어디 갖다 놓으면 받고 입금해주고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취재진도 해보면 너무 쉬워서 놀랐다라는 그런 기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한 조사에서는요. 18세에서 49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가 불법 펜타닐이다라고 지금 사망률 나온다고 1위 합니다. 정도로. 예, 원인으로 됐다라고 하니까 네. 이게 정말 뭐 오남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청소년 10명 중에 1명이 진짜로 펜타닐 패치 사용 경험이 있다라는 여성가족부의 최근 조사 결과 이건 우리나라의 결과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예.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7,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2020년에 해서 네네. 발표가 됐는데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 패치 사용 경험이 10.4%다. 이거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실제로 과연 그런가 이 조사가 좀 신뢰성이 있느냐인데 여가부의 해명을 들어보니까요. 네. 이 실태 조사를 할 때 네. 최근 1년 동안에 다음에 제시된 약 진통제 가로 열고 펜타닐 패치를 복용한 적이 있냐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진통제라는 것에 보고 답을 했구나. 답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다음엔 좀 이런 것을 보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확실해져서 네. 정말 충격받았었어요. 예, 자, 펜타닐 오남용이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이 치사량의 펜타닐 반응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어떻게 8개월 아이가 이런 결과를 나올 수가 있나요? 네, 조사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그 부부를 경찰에서 조사해 봤더니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라고 하고 아이가 생후 8개월인데 6시간 동안 소파 쿠션에 엎드려진 채로 방치돼서 사망을 했다. 그리고 아기의 어떤 혈중 성분을 분석을 했더니 치사량의 펜타닐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는 이런 애들이 좀 다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추정컨대 부모가 이런 것에 좀 중독이 됐고 아이에게 뭐 고의든 아니면 실수로든 어떻게 투약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좀 많이 근절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마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검거된 마약 사범은 4,3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3,388명 대비 29.5%나 한 해 무려 29.5%가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또 10년간 전 세계의 마약 투약자가 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예, 이제 사실은 펜타닐 같은 약들은 합성 마약입니다. 우리 영화 보면 왜 공장 같은 거 차려놓고 막 화학 성분 해서 이제 합성 마약 만들어내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중남미에서 범죄자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합성 마약을 많이 생산 유통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과거처럼 꼭 만나야만 마약을 사고 파느냐 영화에서처럼 그게 아니라 SNS라든가 뭐 택배라든가 하기가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류의 지속적인 위협이 될 이 마약을 좀 재중독 방지를 위해서라든지 예방 치료를 위해서 좀 시스템 마련을 확실히 좀 해야 될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공조 수사도 사실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만 좀 좁혀서 보자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 14세 여중생이 마약
텔레그램으로 샀다 해가지고 발칵 뒤집힌 뉴스 보셨을 텐데 네. 청소년 대상으로서는 더 철저한 단속도 있어야겠고 교육도 있어야겠고 중요한 것은 혹시나 중독될 사람들을 빨리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참 마약 청정국으로부터의 복귀, 마약 청정국으로의 복귀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목표가 됐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 하루빨리 그 지위를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희연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침수의 악몽이 또 선한데요. 비 피해 없으시도록 주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저희가 방송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률방송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Wrapped up for you every day. Open up and find a way to give some of your own. Isn't it remarkable? Like every time